시어머니와 남편이 드린 혼외자와 사생아. 모든 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빈손으로 떠나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반격했고 시댁 전체를 파산시켰다. 한 여자의 인생은 때로 정해진 체스판과도 같다. 어떤 이는 보석처럼 소중히 여겨지지만 어떤 이는 다른 이의 손에 운명이 맡겨진 졸이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와 결혼하며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보였던 박서연. 그러나 그 결혼은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결혼 5주년 기념일에 남편은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당당히 내연녀와 혼외자를 데리고 나타났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지만 동시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 배신 뒤에는 수많은 비밀과 감춰진 음모, 핏빛 채무와 비정한 비즈니스의 세계가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의를 되찾고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그녀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되었다. 사모님, 샴페인 타워 설치가 끝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연회장 지배인이 파티장 문 앞에 공손히 서서 오늘 저녁 메뉴판을 들고 있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뺨 옆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몇 가닥을 정리했다. 오늘은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고 시댁은 신라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다.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홀 중앙에 놓인 샴페인 타워는 매혹적인 빛을 발산했다. 사방은 샴페인색 장미로 가득했다. 몇 년 전 그가 나에게 청혼할 때 썼던 바로 그 꽃이었다. 좋아요. 이대로 진행하죠. 나는 지배인에게 미소 지었다. 강민준 씨는 아직인가요? 대표님께서 차가 막혀 20분 정도 늦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모님께 먼저 손님들을 맞이해달라고 전하셨습니다. 나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약속에 늦는 것이었다. 강한그룹의 총괄 대표가 된 이후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중요한 기념일이었고 그는 분명 정시에 오겠다고 약속했었다. 서연아,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최지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뒤돌아 미소 지었다. 지우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녀의 하얀 피부가 연회장 안에서 유독 돋보였다. 그녀는 내 결혼 생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 대표 또 늦는 거야? 설마 그 어린 여우랑 또 만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지우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가볍게 그녀의 팔을 꼬집었다. 쓸데없는 소리 마.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지우는 입술을 삐죽였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다. 지난 반년 동안 남편과 다른 여자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무성해지고 있었지만 말이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고 나는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고 문 앞에 서서 축하 인사를 받았다. 이 드레스는 강 대표가 지난달 파리에서 가져온 것으로 푸른색이 내 기품과 잘 어울린다고 했다. 드레스 자락에 밝힌 크리스털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시댁의 부와 지위를 과시했다. 서연아, 민준이는 아직도 안 왔니? 시어머니인 김 여사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묻어났다. 돌아보니 그녀는 값비싼 보라색 투피스를 입고 목에는 최고급 비치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우아한 자태와 사교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 어머님, 차가 막혀서 곧 도착하실 거예요. 나는 고분고분 대답했다. 김 여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콧방귀를 뀌었다. 그 드레스는 색이 너무였구나. 강한가 며느리답지 않게. 나는 입술을 깨물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5년 동안 나는 그녀의 이런 비난에 익숙해져 있었다. 옛날 우리 아버지가 3천억 원을 투자해 파산 직전에 강한그룹을 구해주셨다. 조건은 내가 이 집에 시집 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나를 돈으로 사온 며느리 취급하며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준 적이 없었다. 어머님, 잠시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하객 응대는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마침내 내 남편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내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팔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청순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의 품에 갓난아기가 안겨있다는 사실이었다.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온몸에 피가 멎는 듯했다. 귓가에서는 수천 마리의 벌이 날갯짓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윙윙거렸다. 귀빈 여러분, 정적을 깨고 강민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저와 서연의 결혼 5주년 기념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유라 씨와 우리의 아들, 강한그룹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강서진입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온 세상이 빙빙 돌았고 오직 강민준과 그 여자의 모습만이 칼날처럼 내 눈을 베는 듯 선명했다. 강민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갑게 울렸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 눈에는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다. 박서연, 당신도 이 결혼이 어떤 건지 잘 알잖아. 5년 동안 당신은 강한가의 아들 하나 낳아주지 못했어. 하지만 유라 씨는 달라. 그녀는 나에게 아들을 낳아주었고 우리 가문의 희망이 되어주었지. 나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김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것이 강한가의 동의, 아니 그들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너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마. 하나는 유라와 저 아이를 이 집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 다른 하나는 이혼하는 것. 단, 강한가에서는 단 1원도 가져갈 생각은 말아라. 연회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동정, 고소함, 그리고 구경거리를 즐기는 시선들이 나에게 쏟아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때 내 인생의 사랑이었던 남자는 이제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그들의 아이를 든 채 내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5년 전 파산 위기에 처한 강한그룹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가 3천억 원을 쏟아부었다. 유일한 조건은 내가 이 집에 시집 오는 것이었다. 나는 순진하게도 강민준이 적어도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해졌다. 나는 단지 체스말이었고 아들을 낳지 못해 실패한 여자일 뿐이었다. 박서연, 선택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날카롭게 울렸다. 첩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빈손으로 쫓겨날 것이냐. 이 시대의 첩이라니. 나는 실소했다. 강한가는 돈만 있으면 사람의 인격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뭘 그렇게 연기해요? 이유라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목소리였다. 언니, 그냥 받아들여요. 민준 씨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고 제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언니는 가진 게 뭐예요?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수화기 너머에 익숙한 여보세요. 소리를 기다렸다. 아버지, 강한그룹에서 투자금 전부 회수하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아버지는 짧게 알았다. 한마디만 하셨다.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서연, 너 미쳤어? 나는 전화를 끊고 입꼬리를 올렸다. 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걸 잊었네요. 투자 계약서에는 제 결혼이 비정상적으로 파탄날 경우 저희 집안은 즉시 투자금을 회수하고 지난 5년간의 모든 이자를 추징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거짓말. 백지 위에 검은 글씨로 똑똑히 쓰여 있고 아버님께서 직접 서명하셨죠. 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 우아하게 한 모금 마셨다. 아, 이자율은 연 20%로 계산되니 대략 2천억 원쯤 되겠네요. 강민준이 이유라를 밀치고 내 앞으로 달려와 으르렁거렸다. 박서연, 네가 감히?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그의 입에서 튀는 침을 피했다. 강민준 씨, 내가 당신이랑 이유라 씨 관계를 모를 줄 알았어요? 예림그룹임 회장 외동딸. 두 사람 3년이나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는 얼어붙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내가 이빨 꽉 깨물고 굴욕을 참으며 첩노릇을 하거나 주인 잃은 개처럼 빈손으로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겠죠.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결혼 반지를 빼서 샴페인 타워 꼭대기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나는 세 번째 길을 선택하겠어요. 강한그룹이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길. 말을 마친 나는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다. 지우가 황급히 따라와 내 팔을 꽉 잡았다.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비명과 남편의 분노에 찬 욕설이 들려왔지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호텔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5년의 결혼 생활은 결국 잘 짜인 한 판의 체스 게임에 불과했다.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으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차에 올라타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휴대폰은 민준에게서 온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렸다. 나는 단호하게 전원을 끄고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댔다. 머릿속에는 5년 전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가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청혼하며 정략 결혼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었다. 신혼 첫날 밤 그는 나를 안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뱃속에 아이를 잃었을 때 그는 병상 옆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다. 투자금 회수 시작했다. 변호사가 내일 아침 9시에 집으로 갈 거다. 나는 짧게 네라고 답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강한가가 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부드러운 홍시인 줄 알았나? 금융계의 상어, 박진우 회장의 딸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 회장의 저택은 서울 외곽 평창동에 위치해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호수를 향하고 있었다. 20년 전 아버지가 직접 땅을 사서 설계한 곳이었다. 차가 철제 대문을 지나자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차창을 내리고 이른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호텔에서 묻어온 역겨운 향수 냄새를 씻어내고 싶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김 집사가 달려 나와 나를 맞았다. 내 텅 빈 손가락과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아버지는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서재에서 도련님과 함께 아가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갔다. 서재는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었다. 불을 상징하는 포도 덩굴 문양이 새겨진 육중한 나무 문, 노크를 하려는데 문이 열렸다. 오빠 박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금태 안경 너머에 눈이 빛났다. 그가 나를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꽉 껴안았다. 그 자식. 오빠가 이를 갈았다. 방 안에는 아버지가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한때 커 보였던 등이 이제는 야위었고 새벽빛 아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다. 5년 동안 나는 거의 찾아뵙지 못했다. 이제야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 내 목소리가 메었다. 그가 돌아섰다. 깊은 눈으로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를 나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나는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강민준과 이유라에 대한 정보야. 오빠가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3년 전부터 만나왔어. 손이 떨려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3년 전 바로 내가 두 번째 아이를 잃고 병원에 홀로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내버려 두었다. 첫 장은 강민준이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이유라와 키스하는 사진이었다. 촬영 날짜는 2년 전 여름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때 그는 싱가포르로 계약을 하러 간다며 2주 동안 집을 비웠었다. 이유라는 24살, 미국 유학파로 예림그룹임 회장의 외동딸이야. 겉으로는 디자인 총괄 이사지만 사실상 허수아비지. 강민준과의 관계는 강한가 식구들 모두가 알고 있었고 심지어 암묵적으로 동의했어. 오빠가 냉정하게 읊었다.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레스토랑, 호텔, 공항. 가장 최근 사진은 3개월 전 만삭의 이유라가 강민준과 함께 유아용품을 고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다. 왜 저한테 일찍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목이 메었다.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말한들, 뭐가 달라졌겠니? 그때 넌 그놈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잖니.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갓 대학을 졸업하고 한자선 파티에서 처음 강민준을 만났다. 그는 멋지고 로맨틱 영화처럼 나에게 구애했다. 우리 집 앞에 촛불로 하트를 만들고 비 오는 날 도시 전체를 뒤져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오고 내 생일에는 요트를 빌려 불꽃놀이를 해주었다. 나는 순진하게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강한그룹이 위기에 처하고 아버지가 내가 시집가는 조건으로 도와주기로 했을 때까지도 나는 적어도 강민준은 나에게 진심이라고 믿었다. 네가 너무 순진했어.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다. 강한가는 돈과 권력이 필요했고 강민준은 명분 있는 아내와 지위를 굳건히 해줄 아들이 필요했지. 안타깝게도 넌 마지막 조건을 채워주지 못했고 그의 말은 칼이 되어 내 가슴에 똑바로 박혔다. 두 번의 유산은 내 인생 가장 깊은 상처였다. 첫 번째 유산 때 강민준은 괜찮다며 우린 아직 젊다고 위로했다. 두 번째 유산 때 그의 실망감 어린 눈빛은 숨겨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나를 패품 보듯 쳐다봤다. 내 잘못이 아니야. 오빠가 말을 끊었다. 병원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는 강민준의 정자에 있었어.
나는 할 말을 잃고 얼어붙었다. 네? 그럼 이유라 뱃속의 아이는 그게 바로 흥미로운 부분이지. 오빠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지우한테 들었는데 이유라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생활이 문란했고 귀국해서도 마찬가지였대. 그 아이가 강민준의 아이라는 보장은 없어. 나는 벌떡 일어섰다. 무릎이 책상에 부딪히는 아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우가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지우 사촌이 이유라랑 같은 대학을 다녔대. 오빠는 다른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유라의 산부인과 기록이야. 수정 시기가 강민준이 유럽으로 2주간 출장 갔을 때랑 정확히 겹쳐. 한번 계산해봐. 나는 서둘러 서류를 넘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만약 그 아이가 강민준의 아이가 아니라면 강한가의 모든 음모는 한낱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기뻐하긴 이르다. 아버지가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내 목소리를 낮추게 했다. 그 아이가 그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지금 강한가는 진퇴양난에 빠졌어. 어젯밤부터 투자금 회수를 시작했고 오늘 아침 강한그룹 주가는 개장하자마자 7%나 폭락했다. 그제야 나는 아버지의 컴퓨터 화면을 보았다. 주가 그래프가 낭떠러지처럼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꼴 좋다. 그놈들. 오빠가 차갑게 웃었다. 박 회장 딸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나? 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강한가의 착한 며느리 역할에만 충실했다.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애썼다. 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은 모두 닳아 없어진 지 오래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강민준 씨, 김 여사, 그리고 그 이유라라는 여자까지요. 아버지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다. 변호사가 자료는 다 모아뒀다. 재무 보고서와 세금 문제의 이상한 점들만으로도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기엔 충분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빠가 노트북을 열었다. 지난 3년간 강민주는 회사에서 약 200억 원을 횡령해서 이유라에게 빌라와 슈퍼카를 사줬어요. 이건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년에서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화면에는 자금 흐름이 상세히 나타나 있었다. 회사 계좌에서 여러 차례 이체된 돈은 결국 이유라의 손에 들어갔다. 가장 큰 금액은 120억 원짜리 한남동 빌라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한남동 빌라요? 혹시 더힐 아니에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알았어? 그가 예전에 중요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었다. 그 중요한 손님이 바로 이유라였다니.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 강민준이 떠 있었다. 예전에는 이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렜지만 지금은 역겨움과 분노뿐이었다. 받아라. 아버지가 짧게 말했다. 나는 스피커폰을 켰다. 민준의 목소리가 즉시 터져나왔다. 박서연, 너 미쳤어?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 이사회가 나한테 전화하느라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요?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서라니. 당장 네 아버지한테 투자금 회수 중단하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사소한 다툼 끝에 화해했다고 공식 발표해.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강민준 씨, 당신 입으로 직접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유라와 아들을 데려와 저에게 그런 굴욕적인 선택을 강요해 놓고 이제 와서 사소한 갈등이라고요? 그건 임시방편이었을 뿐이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손자를 원하셨는지. 당신은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 나는 가문을 이어야 한다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병원에서는 당신 정자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누가 그런 말을?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중요한 건 이유라 뱃속의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네가. 감히. 민준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낮아졌다. 네 아버지 빽만 믿고 함부로 말하지 마. 당장 투자금 회수 중단해.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되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혼이야. 이론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 혼전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거 잊지 마. 그가 소리쳤다. 혼전 계약서. 한때 사랑에 빠져 의미 없는 절차라고 생각하며 서명했던 종이었다. 그 조항에는 이혼 시 나는 예물만 가져갈 수 있고 강한가의 재산에는 손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강민준 씨, 내 목소리는 냉랭했다. 당신은 양가 투자 계약서에 있는 조항을 잊은 모양이군요. 만약 강한가 측의 귀책 사유로
혼인이 파탄날 경우 우리 집안은 원금과 이자 전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계약은 계약이고 실행은 다른 문제지. 네 아버지가 재계에서 30년 넘게 구르셨지만 인맥이 우리 집안만 하겠어? 그럼 어디 한번 지켜보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와 오빠가 서로를 쳐다보았다. 오빠가 재킷을 걸치며 말했다. 넌 좀 쉬어. 내가 법원에 가서 강민준 개인 자산 동결 신청하고 올게. 돈 옮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 빈털터리로 만들어주지. 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쉬어라.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강한그룹 서류 전부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몇 시간 후 나는 서류 더미에 파묻혔다. 재무보고서, 계약서, 내부 이메일. 읽을수록 마음이 차가워졌다. 처음부터 그들은 우리 집안의 돈을 이용했을 뿐 나에게 약속했던 경영직은 결코 준 적이 없었다. 이메일에서 민주는 나를 박 회장의 눈과 귀라고 칭하며 직원들에게 실제 상황을 숨기라고 지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3년 전 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나에게 애원하며 아버지께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때 그는 나를 안고 당신은 내 복덩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프로젝트에서 나온 수익금은 이유라에게 줄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는 데 쓰였다. 저녁이 되자 지우가 옷과 화장품이 든 가방을 들고 찾아왔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녀가 나를 꽉 안았다. 웃지 마. 우는 것보다 더 보기 안 좋아. 정원의 등나무 의자로 나를 끌고 가 지우는 따뜻한 차를 따랐다. 내 사촌 동생한테 들었는데 이유라 걔 미국에서 완전 어장관리녀로 유명했대. 동시에 여러 남자를 사귀고 심지어 교수까지 유혹했다더라. 한국 와서도 달라진 게 없어서 예림그룹 재무이사인 최진혁이랑도 엮였대. 거기선 모르는 사람이 없다던데.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최진혁, 익숙한 이름이었다. 작년에 경제지에서 올해의 젊은 경영인 10인에 뽑힌 사람 아니야? 맞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거 알아? 최진혁이 바로 강민준의 사촌형이야. 고모 아들이라고. 나는 찬물을 뿜을 뻔했다. 뭐라고? 강민준이 사촌형한테 배신당했다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지겠네. 강한가는 돈보다 핏줄을 더 중시하잖아. 지우가 교활하게 웃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오빠가 서둘러 들어왔다. 드물게 흥분한 모습이었다. 서연아, 이게 누군지 봐봐. 오빠가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사진 속에는 30대 남성이 있었다. 얼굴은 민준과 70% 정도 닮았지만 기품은 더 강인하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고층 빌딩 앞에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는데 강렬한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놀라 물었다. 강지훈. 오빠가 안경을 밀어 올렸다. 눈빛이 번뜩였다. 강민준의 이복형이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민준은 한 번도 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당연하지. 오빠가 입꼬리를 비틀었다. 강지훈은 강 회장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장남이야. 민준보다 5살 위지. 20년 전 김 여사가 끼어들어 본처를 내쫓고 지훈까지 집에서 쫓아냈어. 지우가 휘파람을 불었다. 역시 재벌가의 비밀은 끝이 없네. 오빠가 말을 이었다. 더 중요한 건 강지훈은 현재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 분석가라는 거야. 주특기는 기업 재무조사고. 만약 그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나는 벌떡 일어섰다. 그는 강한그룹의 내부 사정을 잘 알겠네요. 잘 아는 정도가 아니지. 오빠의 눈이 빛났다. 강지훈 손에는 강한그룹의 분식회계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심장이 두근거렸다. 대담한 계획이 서서히 머릿속에 그려졌다. 만약 강지훈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와 연락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걸 시도하고 있어.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강한가를 뼛속까지 증오해서 박씨 집안을 도와줄지는 미지수야. 예전에 양가가 파트너 관계였으니까. 나는 사진 속 남자를 보았다. 민준과 닮았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오만했다. 직감적으로 그가 이 복수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느꼈다. 밤이 깊어지고 박 회장의 저택은 환하게 불을 밝혔다. 멀리 도시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강한그룹 고층 빌딩의 로고가 눈부시게 빛났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임을 알았다. 강한가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 굴욕을 참거나 조용히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틀렸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사설 탐정 도민준의 사무실은
도심 한복판의 낡은 건물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금방이라도 고장 날 것처럼 삐걱거렸다. 나는 3일 밤을 샌 탓에 붉게 충혈된 눈을 가리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를 썼다. 박서연 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도민주는 40대 초반으로 짧은 머리에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평범한 프로그래머 같았지. 영화 속 탐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다. 3대의 컴퓨터 모니터, 하드드라이브, 복잡하게 얽힌 케이블, 그리고 벽에는 CCTV에서 캡처한 흐릿한 사진과 관계도가 붙어 있었다. 뭘 마시겠어요? 커피, 아니면 차? 물 한 잔 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진전이 있습니다. 그가 컴퓨터의 한 폴더를 열었다. 이유라에 대한 파일은 거의 완성됐습니다. 24세, 남가주대학, USC에서 미술사 전공. 성적은 평범했지만 파티와 사교 활동은 아주 활발했죠. 화면에는 파티에 참석한 이유라의 사진들이 나타났다. 노출이 심한 드레스에 샴페인 잔을 들고 다양한 인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건 미국에 있을 때 공개적으로 사귀었던 남자친구 최지민입니다. 뉴욕에서 금융학 석사를 했죠.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낯이 익었다. 예림그룹 최진혁 이사의 사촌 동생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귀국하자마자 이유라는 최진혁과 엮였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차버리고요. 도민준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사진이 산부인과 진단서로 바뀌었다. 수정일은 작년 9월 중순입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그때 강민주는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유럽 학회에 참석 중이어서 국내에 없었다. 강민주는 이 시기를 알고 있나요? 내가 물었다.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른 척 했을 겁니다. 그는 아들을 너무나 갈망했으니까요. 도민준이 입꼬리를 비틀었다. 나는 물병을 꽉 쥐었다. 플라스틱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다. 맞다. 정자 활동성이 약하다는 것은 항상 강민준의 수치였다. 이유라의 임신은 그에게 자기 기만의 기회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도민준이 민주호텔 복도 CCTV 영상을 틀었다. 9월 12일 이유라와 최진혁이 함께 2808호실로 들어갔고 다음 날 아침에야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주는 파리에 있었죠. 가슴이 답답해졌다. 영상은 너무나 선명했고 증거는 확고했다. DNA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요. 아이는 병원에 있고 이유라가 24시간 경호원을 붙여놨습니다. 도민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하지만 제가 이유라와 최진혁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달콤한 말들, 호텔방 번호,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까지요. 최진혁이 여러 번 보냈는데 가장 큰 금액은 5억 원이고 메모에는 아이를 위한 자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민주는 이 사실을 알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강한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눈 감아준 거죠. 무슨 뜻이죠? 이유라가 임신한 후 강한그룹과 예림그룹의 협력 프로젝트 자금 규모가 갑자기 3배로 늘었습니다. 마치 입막음 비용처럼요. 도민주는 말을 이었다. 최진혁의 스위스 계좌도 찾아냈는데 지난 반년 동안 매달 강한그룹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멀리 반짝이는 강한그룹 빌딩을 보았다. 강민준 혼외자 하나 때문에 회사를 빼돌린 건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강한가의 계획이었나? 임신을 빌미로 예림그룹과 이익을 묻고 정식 아내인 나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일까? 박서연 씨,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도민준이 물었다. 물론이죠. 모든 증거, 자금 흐름, 그리고 그 아이의 친자 확인까지 필요합니다. 탐정 사무실을 나서는데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강한그룹 주가가 5% 더 폭락했어. 이사회는 난리가 났고 강민주는 회사 정문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몸싸움 직전까지 갔대. 꼴 좋네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는 이미 자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셨고 나머지도 처리 중이야. 아, 그리고 강한가에서 내 개인 물건 찾아가라고 연락 왔어. 오늘 오후에 민준이는 집에 없고 김 여사만 있을 거래. 오빠가 같이 가줄까? 아니요, 지우랑 같이 갈게요. 마침 가져와야 할 물건도 좀 있고요. 전화를 끊고 지우에게 연락했다. 30분 후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너 미쳤어?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금 강한가에 가다니. 그 마녀 할망구가 분명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꼭 가져와야 할 게 있어. 나는 커피잔을 가볍게 저었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주신 비취 반지, 할머니가 남겨주신 목걸이.
모두 침실 금고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화장대 비밀 서랍에 숨겨둔 일기장. 두 번의 유산과 민준에 대한 사랑과 절망을 눈물로 적었던 곳. 옷장 속 결혼사진과 신혼여행 티켓이 든 상자. 그리고 민준이 나에게 청혼하기 위해 읽었다던 오만과 편견 책도. 그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직접 가져오고 싶었다. 지우는 내 단호한 모습에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나오는 거다. 강한가의 저택은 서울 서쪽 부촌에 위치한 3층짜리 유럽식 건물로 수영장과 정원이 있었다. 5년 전 이곳에 들어올 때 나는 순진하게도 여기가 내 평생의 행복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 믿었다. 경비원은 내 차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마당에는 낯선 벤츠가 세워져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님이 왔나? 지우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젓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내부는 조용했다. 2층에서만 희미하게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챙겨서 나가자. 지우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이유라가 화장대 앞에 서서 내 향수를 자기 몸에 뿌리고 있었다. 어머, 오셨네요. 그녀가 몸을 돌리며 도발적으로 말했다. 배가 제법 불러 있었다. 어머님께서 이 방을 곧 리모델링 할 거라고 하셔서 스타일 좀 보러 왔어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꾹 참았다. 나가요. 제 물건 정리해야 하니까. 뭘 그리 서둘러요. 그녀는 태평하게 침대에 걸터 앉아 배를 쓰다듬었다. 민준 씨가 그러던데 이 방 물건들은 전부 바꿔야 한다고요. 낡은 건 가고 새 것이 와야죠. 안 그래요? 지우가 달려들려는 것을 내가 막았다. 상대하지 마. 물건만 챙겨서 가자. 나는 옷장을 열어 기념품 몇 개를 골랐다. 명품과 가방은 그대로 두고 화장품도 놔뒀지만 일기장만큼은 꼭 가져가야 했다. 이거 찾으세요? 이유라가 갑자기 푸른색 표지의 일기장을 흔들며 높이 쳐들었다. 언니가 이런 감상적인 글 쓰는 거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감상적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 안에는 나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 두 번의 유산과 절망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내놔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싫은데요. 그녀가 비웃으며 일부러 큰 소리로 읽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고 했다. 민준 씨, 당신은 어디 있나요? 당신이 필요해요. 어머, 정말 감동적이네. 그만해! 나는 달려들어 빼앗으려 했다. 그녀는 몸을 피하며 아픈 척 소리를 지르더니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침대 위로 넘어져 비명을 질렀다. 박서연, 당신이 감히 임산부를 밀어? 문이 벌컥 열리고 김 여사가 2명의 가사 도우미와 함께 들이닥쳤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녀가 소리치며 이유라를 부축했다. 어머님, 저 사람이 제 물건을 뺏고 저를 밀었어요. 이유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연기가 오스카 여우주연 상감이었다. 밀지 않았어요. 나는 방금 주운 일기장을 꽉 쥔 채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여자가 제 일기장을 훔쳐봤어요. 일기장은 무슨 일기장? 김 여사가 비웃었다.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강한가의 것이다. 그러고는 소리쳤다. 제 보석 미리 가져와. 가사 도우미가 망설였지만 결국 화장대에서 붉은색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결혼식 날 주신 비취 반지, 내 가장 소중한 예물이 들어있었다. 그건 제 거예요. 내가 막아섰다. 내 것은 모두 내 아들이 돈 주고 사준 것이다. 그녀가 상자를 빼앗아 들었다. 어머니가 주신 것도 있고 제가 직접 산 것도 있어요. 나는 분노로 떨었다. 영수증 있니? 증거는 어디 있고? 그녀가 턱을 치켜들며 도발했다. 지우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건 날강도 짓이에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요. 신고해봐. 그녀가 비웃었다. 경찰이 총괄 대표 아내 말을 믿을지 아니면 집에서 쫓겨난 여자 말을 믿을지 어디 한번 보자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다. 보석은 포기할 수 있어도 금고 안의 서류는 반드시 가져가야 했다. 그건 가지세요. 하지만 제 신분증과 개인 서류는 가져가야겠어요. 가져가라. 값나가는 물건은 꿈도 꾸지 말고. 그녀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나는 옷장 속 그림을 열고 버튼을 눌렀다. 작은 금고가 나타났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여권, 등기부등본, 그리고 몇 가지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야? 그녀가 갑자기 등 뒤에 나타나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개인 서류를 따로 숨겨뒀어? 나는 즉시 금고를 닫았다. 그녀가 나를 밀치고 몇 가지 숫자를 입력했다.
금고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나는 그녀가 방금 누른 조합을 기억했다. 경비원 불러서 금고 부수라고 해.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나는 얼굴이 하얘졌다. 그 안에는 혼전 계약서 원본과 민준이 예전에 나에게 맡기며 중요한 백업 파일이라고 했던 서류 몇 개가 들어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연은 아니었을 것이다. 경비원이 연장을 들고 오자 나는 겉으로는 무시하는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서연아, 네가 강한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녀가 경멸적으로 말했다. 박씨 집안 돈 없어도 강한그룹은 끄떡없어. 하지만 넌 이혼하고 나면 그냥 버려진 여자일 뿐이야. 어떤 부잣집에서 널 거두어 줄지 어디 한번 보자. 지우는 분해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자. 문을 나서기 전 나는 거실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는 정장을 차려입은 민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이제 농담처럼 쓰디썼다. 잠깐, 김 여사가 불러세웠다. 그 너덜너덜한 일기장이나 갖고 꺼져. 집 더럽히지 말고. 그녀가 나를 향해 일기장을 던졌다. 일기장은 공중에서 펼쳐지며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나는 몸을 숙여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주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했다. 내 진심이 담긴 글들이 그들 눈에는 쓰레기에 불과했다. 저택을 나서자 지우가 마침내 폭발했다. 그 악독한 마녀 할망구, 그 여우 같은 년이랑 그 마녀, 둘 다 천벌 받을 거야. 지우가 이를 갈았다. 나는 말없이 차에 앉았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몰랐다. 내가 금고 비밀번호의 단서를 기억했다는 것을. 집으로 가주세요. 나는 기사에게 말하고 지우를 돌아보았다. 내 해커 친구한테 연락 좀 해줘. 급한 일이라고 전해. 그날 밤 박 회장 저택 서재에서 나와 오빠 그리고 키라는 이름의 해커가 함께 모니터 앞에 앉았다. 키는 마르고 키가 컸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비밀번호가 이 숫자 조합들이 확실해요? 키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여사가 38,908, 903, 9,038을 입력했는데 모두 틀렸어요. 알았어요. 키가 코드를 열며 비웃었다. 제가 예전에 강한가 금고 시스템을 뚫어본 적이 있는데 규칙이 있어요. 2시간만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오빠가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자금의 70%를 회수했어. 3개 프로젝트가 공사를 중단해야 했고 은행에서 대출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대. 민준 씨는요? 내가 물었다. 미친 듯이 너를 찾고 있어. 전화는 20통도 넘게 했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나를 막아섰어. 오빠가 차갑게 웃었다. 신경 쓰지 마. 지금 중요한 건 금고야. 나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새벽 1시. 키가 소리쳤다. 됐어요. 비밀번호는 893. 그녀가 조합 하나를 빼먹었네요. 금고 안에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나는 숨을 죽였다. 민준이 예전에 잘 보관하라고 했던 폴더가 바로 눈에 띄었다. 전부 다운로드해요. 내가 명령했다. 진행률 표시줄이 천천히 움직였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듯했다. 완료되자마자 키는 즉시 연결을 끊었다. 끝났어요. 하지만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고마워 가서 쉬어. 오빠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키가 떠나고 나와 오빠는 파일을 하나씩 열었다. 자산 이전 계획이라는 이름의 문서는 우리를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강한가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부동산, 주식, 현금, 심지어 우리 집안의 투자금을 이용해 주가를 유지시키면서 몰래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다. 처음부터 사기극이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가 파일을 더 넘기다가 반년 전에 작성된 이혼 합의서, 초안을 발견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혼전 계약서를 근거로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는 계획이었다. 마지막 메모에는 박서연의 반응을 통제할 것,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양보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반년 전, 민주는 여전히 내게 사랑해라고 속삭이며 몰디브로 데려가고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 모든 것이 박씨 집안의 투자금을 묶어두기 위한 연극이었다니. 짐승 같은 자식. 오빠가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그 순간 민준에 대한 마지막 남은 감정마저 사라졌다. 이제부터 그는 내 남편이 아니라 원수였다. 나는 눈물을 닦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나는 강한그룹이 파산하고 강민준이 빈털터리가 되고
김 여사가 그녀가 저지른 모든 굴욕에 대해 대가를 치르길 원해요. 함께하자. 오빠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박근동이 트고 있었다. 새날이 시작되었고 복수 계획도 시동을 걸었다. 3일 후 우리는 거의 서재에서 먹고 자며키와 함께 문서 더미를 해독했다. 마침내 그가 소리쳤다. 됐어요. 해독뿐만 아니라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했어요. H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났다. 실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 위한 암호명이었다.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난 2년간 민주는 계속해서 그룹 자금을 빼내 케이맨 제도에 있는 3개의 계좌로 옮겼다. 모두 민준이 관리하는 계좌였다. 오빠가 눈을 가늘게 떴다. 전부는 아니군. 키가 이유라 비용이라는 이름의 하위 폴더를 클릭했다. 나타난 숫자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빌라, 슈퍼카, 보석, 그리고 매달 1,000만 원의 생활비. 민주는 이유라에게 작은 회사 하나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쏟아부었다. 잠깐, 이건 뭐지? 오빠가 한 줄을 가리켰다. 9월 15일 5억 원, 의료보상금. 나는 도민준이 보냈던 서류를 급히 뒤적였다. 이유라는 9월 중순에 임신했다. 그때 민주는 유럽에 있었다. 누가 돈을 받았는지 확인해줘요. 내가 다급하게 말했다. 결과가 나타났다. 최진혁의 계좌였다. 뭐라고? 지우가 소리쳤다. 나와 오빠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동시에 깨달았다. 그것은 평범한 지출이 아니라 입막음 비용이었다. 바로 그때 도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스피커폰을 켰다. 박서연 씨, 제가 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다. 호텔 기록과 의료 증명서입니다. 파일이 곧바로 전송되었다. 우리 넷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9월 12일, 이유라와 최진혁이 민주호텔 2808호실에 함께 들어갔고 다음날 아침에 나왔다는 기록이 선명했다. 9월 20일, 이유라는 배란기에 맞춰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도민준이 말을 이었다. 제가 복구한 메시지에 따르면 9월 말에 이유라가 최진혁에게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불가능해. 나 정관 수술했어였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정관 수술이라니. 맞습니다. 2년 전에요. 하지만 이유라는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다며 그를 설득했고 검사비 명목으로 5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도민준이 차갑게 웃었다. 결과는 있었나요? 오빠가 물었다.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최진혁은 송금을 중단했고 반대로 강민준이 이유라에게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머릿속에서 섬광이 터졌다. 민준은 아마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혹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것이다. 오빠가 차갑게 웃었다. 강한가는 후계자가 너무나 필요했겠지. 가짜라도 붙잡아야 했을 테니까. 전화를 끊자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증거 더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강민준 혼외자 하나 때문에 나를 모욕하고 버렸겠다. 이제는 내가 반격할 차례다. 이사회는 언제 열리죠? 내가 물었다. 내일 아침 10시. 오빠의 눈이 빛났다. 설마 제가 참석할 거예요. 박씨 집안의 대표이자 강민준의 공금 횡령을 고발하는 사람으로서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너무 위험해. 이사회는 전부 늙은 여우들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한 CEO 한 명 때문에 박씨 집안과 대립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발표할 말을 하나하나 연습했다. 이른 아침 나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을 고르고 머리를 높게 묶고 강렬한 붉은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 여자는 한 달 전의 유약한 모습과는 달리 날카롭고 기세등등했다. 오빠가 운전해서 나를 강한그룹 본사로 데려다 주었다. 아버지가 몇몇 주주들에게 연락해 두셨어. 네가 발언하는데 동의했대. 민준 씨는 제가 오는 걸 알아요? 아니, 엄청난 충격이 될 거야. 오빠가 입꼬리를 올렸다. 강한그룹 본사는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다. 예전에 나는 강민준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이곳에 들어왔다. 오늘 나는 그의 적수로 돌아왔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엘리베이터는 38층으로 직행했다. 문이 열리자 시끄럽던 회의실이 즉시 조용해졌다. 10여 명의 주주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놀라움, 난처함, 그리고 동정심까지 섞인 눈빛이었다. 민주는 프로젝터 옆에 서서 보고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서연, 누가 당신을 여기 들여보냈어? 제가 초대했습니다. 강 회장이 일어섰다. 박 씨 집안 대표로서 박서연 씨는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민준의 바로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불타는 분노의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보고 계속하게 강 대표, 강 회장이 태연하게 말했다. 민준은 분노를 억누르며 주가 부양 방안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나는 조용히 듣고 메모했다. 그가 박씨 집안의 악의적인 자금 회수를 비난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손을 들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민준이 이를 갈았다. 여기는 이사회지. 당신이 난동 부릴 곳이 아니야. 저는 단지 사실을 명확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일어나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막으려 했지만 다른 주주들에게 저지당했다. USB를 꽂자 화면에 민준이 이유라에게 보낸 이체 내역이 나타났다. 여러분, 지난 2년간 강민준 대표는 내연녀 이유라 씨를 부양하기 위해 230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고 일부는 프로젝트 비용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은 발칵 뒤집혔다. 민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거짓말이야. 저건 합법적인 비용이었다고. 나는 다른 사진으로 화면을 전환했다. 120억 원짜리 빌라 소유권 증서. 소유주는 이유라였다. 자금 출처는 샛별 프로젝트의 유동 자금이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 대표, 어떻게 설명하겠나? 민준이 소리쳤다. 저 여자가 애증 때문에 나를 모함하는 겁니다. 나는 침착하게 버튼을 눌러 민주 호텔 기록, 산부인과 진단서, 그리고 최진혁의 정관수술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이유라가 가진 아이는 강 대표의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회사 돈으로 그들을 부양했습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그들의 눈빛은 경멸로 바뀌었다. 회사 돈으로 남의 자식을 키우고 대중 앞에서 아내에게 망신을 줘? 재무이사가 으르렁거렸다. 닥쳐. 민주는 이성을 잃고 찻잔을 세게 던지고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여자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감히 나를 모함해.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의 정장은 구겨지고 넥타이는 헐거워졌으며 이마에는 푸른 핏대가 섰다. 성공한 신사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강 회장이 선언했다. 정신상태와 심각한 혐의를 고려하여 이사회는 강민준 대표의 총괄 대표직을 즉시 정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독립감사팀을 고용하여 자금 흐름을 조사할 것입니다. 민준은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다. 나는 자료를 챙겨 일어서서 자리를 떴다. 박서연, 그가 달려와 내 팔을 붙잡고 으르렁거렸다. 네가 이긴 것 같아? 강한가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넌 이런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회의실을 나서자 다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나는 벽에 기대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전투는 내가 이겼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드물게 문 앞까지 나와 계셨다.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서연아. 오빠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통쾌하게 말했다. 네가 그때 그놈 얼굴을 봤어야 했는데 죽은 팔이라도 삼킨 표정이었어. 나는 억지로 웃었다. 통쾌함은 금방 사라지고 피로와 공허함만이 남았다.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물었다. 기다려보자. 그들이 먼저 찾아와 애원할 것이다. 그가 짧게 대답했다. 밤이 되어 정원을 산책하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다. 강한가의 진짜 비밀을 알고 싶다면 민주호텔 2808호로 오시오. 한 친구가.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2808호실. 이유라와 최진혁이 밤을 보냈던 바로 그 방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함정일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나를 도우려는 것일까? 고민 끝에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갈게요. 오빠는 사람들 데리고 로비에서 기다려줘요. 1시간 뒤에도 내가 내려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요. 민주호텔은 여전히 화려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2808호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낯선이가 아닌 나를 경악하게 만든 얼굴이었다. 강민준의 친고모 강은숙이었다. 들어오너라, 서연아. 그녀가 나를 보며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구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모는 나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호텔 방의 큰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은하수처럼 반짝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으며 몰래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강은숙 고모가 슬프게 웃었다. 물론이지, 서연아. 나는 민준이의 고모잖니. 내 결혼식에도 참석했었어. 비록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나는 그녀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50대 중반으로 아직 건강한 모습이었고 강안가 식구들과는 달리 온화한 인상이었다. 소박한 베이지색 옷차림에 화려한 보석 대신 낡은 손목시계 하나만 차고 있었다. 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그것도 2808호실로요. 그녀의 시선이 창밖을 향했다. 이 방은 강안가의 아주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야. 20년 전 바로 여기서 내 오빠가 아내가 김 여사와 바람 피우는 현장을 목격했지. 그때 김 여사는 내 올케의 비서이자 절친한 친구였어. 그 사건 이후 오빠는 이혼하고 김 여사와 재혼했고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산산조각 났단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머릿속에 김 여사의 악독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왜 그렇게 내연녀에게 관대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럼 민준이와 이유라, 그리고 최진혁의 일은요? 내가 캐물었다.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일찌감치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있었어. 그리고 네 결혼 5주년 기념일에 2808호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건 전부 김 여사의 생각이었단다. 역사가 반복되기를, 너를 모욕하기를 원했던 거지. 가슴이 아팠다. 그날의 모든 굴욕이 결국 잘 짜인 연극이었다니.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이야. 강한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특히 너에게. 그녀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의료기록서가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낯선 여자가 5살배기 남자아이를 안고 강한가 저택문 앞에 서 있었다. 아이의 눈은 민준과 무척 닮아 있었다. 이분은 내 오빠의 전처, 정유미 씨와 아들 강지훈이란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혼 후 두 모자는 미국으로 갔어. 10년 전 유미 씨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지훈이는 돌아오지 않았지. 나는 다음 서류를 펼쳤다. 정자 활동성이 매우 낮고 자연 임신 확률이 5% 미만이라는 결과가 적힌 진단서였다. 검사자는 강민준, 검사일은 5년 전이었다. 민준이는 자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지만 김 여사와 함께 의사를 협박해 사실을 숨겼어. 강은숙 고모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유라의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민준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를 모욕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왜 저를 도우시는 거죠? 그녀의 눈에 고통이 스쳤다. 지훈이는 내가 키웠기 때문이야. 쫓겨난 후에 내가 몰래 돈을 보내 대학까지 마칠 수 있게 했어. 지금 그 아이는 미국에서 유명한 금융 전문가가 되었고 회계부정을 파헤치는데 일가견이 있지. 그 아이 손에는 강한가의 분식회계 증거가 있어. 하지만 그 아이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단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믿게 해줄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는 강지훈의 사진을 꽉 쥐었다. 버려진 장남.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금융 저승사자가 된 남자. 만약 내가 그를 설득할 수 있다면 강한가는 정말로 무너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고모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지금은 뉴욕에 있지만 다음 주에 업무차 서울에 올 거야. 그러고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김 여사를 조심해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여자야. 호텔을 나서자 오빠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만남의 내용을 대략 설명했다. 오빠가 미간을 찌푸렸다. 강지훈, 들어본 이름인데 작년에 커피 프랜차이즈 비리 사건 터뜨린 사람 아니야? 나는 고모의 말을 떠올렸다. 맞다. 그는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한 적이 있었다.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빛냈다. 그렇다면 그가 바로 우리의 히든카드야. 그날 밤 나는 봉투 안의 자료를 자세히 연구했다. 사진과 의료기록서 외에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도 있었다. 비밀번호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핵심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오빠가 소리쳤다. 서연아, 당장 TV 켜. 경제 채널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강한그룹 분식회계 의혹, 주가 20% 폭락, 거래 일시정지. 강한그룹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강한그룹 회장이자 민준의 아버지인 강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의혹을 부인했지만 독립감사팀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박서연 씨, 저는 주간 경제지 기자입니다. 박서연 씨의 부친이신 박진우 회장께서 강한그룹 장부의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나는 깜짝 놀라 즉시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께서 바로 그때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서연아, 이걸 보거라. 5년 전의 재무 분석 보고서였다. 강한그룹의 수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이 지적되어 있었다. 마지막 줄에는 분석가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때 그들은 프로젝트 실패를 가장했지만 사실은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어. 내부 정보가 필요해서. 네가 그 집에 시집 가도록 두었던 거다. 가슴이 꽉 막히는 듯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결국 정치적인 거래였다니. 나는 단지 졸에 불과했다. 저를 미끼로 쓰신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너와 민준이가 잘 지내는 걸 보고 진심으로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다. 그들이 너에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대할 줄은 몰랐어. 나는 아버지가 내 눈물을 보지 못하도록 돌아섰다. 내 5년의 청춘은 결국 거래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니다. 강 회장이 심장마비로 입원했다. 강한가는 곧 혼란에 빠질 거고 이게 우리의 기회다. 나는 서류 뭉치를 꽉 쥐었다.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었다. 아버지가 깊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방금 익명의 제보자가 단서를 보내왔다. 나는 즉시 강지훈을 떠올렸다. 설마 그가 벌써 움직인 것일까? 그날 오후 지우가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대박 뉴스야. 이유라 부모님이 방금 그녀랑 의절하겠다고 발표했어. 뭐라고? 나는 그녀가 건넨 아이패드를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짧은 공지문이 떠 있었다. 예림그룹임 회장 부부는 딸 이유라의 회사 자금 횡령 및 심각한 가족 가치 위반 행위로 인해 공식적으로 관계를 단절함을 선언합니다. 특히 이유라와 강민준의 관계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이며 예림그룹과는 무관함을 강조합니다. 역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네. 지우가 비웃었다. 듣자 하니 이유라가 회사에서 거의 100억 원을 빼돌려서 성형수술이랑 명품 사는 데 썼다더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유라의 운명 따위는 관심 없었다. 하지만 강한가의 몰락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 불과 며칠 만에 강민주는 직위 해제되었고 감사를 통해 분식회계가 드러났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아, 그리고 또 있어. 지우가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 강민준이 병원에 아버지를 보러 갔다가 기자들한테 둘러싸여서 몸싸움을 할 뻔했대. 그 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랐어. 그녀가 보여준 영상 속에서 강민준은 초췌한 얼굴에 구겨진 정장 차림으로 기자들의 횡령 질문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화를 내며 한 명을 밀쳤다. 아수라장이었다. 한때 멋지고 세련되었던 남자가 이제는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굴욕과 배신의 기억이 그 작은 동정심마저 즉시 지워버렸다. 저녁에는 오빠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강한그룹 주가가 35%나 폭락했고 은행은 자산을 동결시켰어. 민준 명의로 된 집 세 채도 모두 압류됐대. 그렇게 빨리요? 그게 다가 아니야. 오빠가 차갑게 웃었다. 이유라의 해변 빌라도 횡령 자금으로 구입한 거라 몰수당했대. 나는 금고에서 봤던 이체 증명서들을 떠올렸다. 민주는 회사 돈으로 이유라에게 집, 차, 보석을 사주었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다. 아버지 쪽은 어때요? 내가 물었다. 투자금 전액 회수하셨어. 강 회장 쪽에서 사람을 보내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거절하셨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원래 냉정한 법이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오빠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할 얘기가 있어. 강지훈이 연락해왔어. 내일 서울에 도착하는데 너를 만나고 싶어 한대. 심장이 잠시 빠르게 뛰었다. 강한가에서 버림받은 아들, 월스트리트의 악명 높은 금융 저승사자, 치명적인 비리 증거를 쥐고 있는 남자.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았어요. 약속 잡아요. 안전한 곳으로요. 그날 밤, 나는 발코니에 서서 환하게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강한그룹의 간판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나는 그 제국이 이미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알았다. 강민준, 김여사, 이유라. 모두 내가 겪었던 고통을 맛보고 있었다. 달콤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마음은 차갑기만 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다. 내일 오후 3시 한강 카페 1호점 혼자 오시오. HM. 나는 문자를 삭제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일 나는 강한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남자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게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한강 카페는 한강변에 위치한 100년 된 고택을 개조한 곳이었다. 아치형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바닥은 반짝이는 타일로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등을 벽에 기대고 출입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였다. 절대 문의 등을 보이지 말라는 오빠의 가르침이었다. 정확히 3시 나무 문이 열리고 키가 큰 남자가 들어왔다. 짙은 회색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사진을 본 적은 없지만 나는 단번에 강지훈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민준과 70% 정도 닮았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민준이 화려한 공자님이라면 지훈은 칼집에 숨겨진 검과 같았다. 박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다. 강지훈 씨.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바로 앉지 않고 카페 전체를 훑어본 후에야 천천히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신중함에 나는 더 신뢰가 갔다. 그는 설탕과 크림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그의 왼쪽 약지에 희미한 반지 자국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어 있었다. 이게 뭐죠? 그가 서류 뭉치를 내 쪽으로 밀며 물었다. 지난 10년간의 강한그룹 실제 재무 보고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분식회계, 탈세, 횡령, 강 회장은 10년, 민주는 최소 5년은 징역을 살게 될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숫자들, 자금 흐름도. 2018년 120억 원 이익 부풀리기. 2019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80억 원 자산 이전. 2020년 46억 원 탈세. 마지막 장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에 있는 비밀 계좌 목록이 있었다. 총액은 30억 달러가 넘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할 말을 잃었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강지훈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나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들을 안고 강한가 저택 앞에 서 있었다. 강은숙 고모가 보여줬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제 어머니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강 회장의 본처셨죠. 김 여사가 함정을 파서 외도 누명을 씌우고 이혼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하지만 저는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브레이크 선이 잘려 있었으니까요.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때 저는 겨우 10살이었고 강한가에 억지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김 여사는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고 2년 뒤에는 핑계를 대서 저를 해외로 유학 보냈죠. 나는 강지훈의 눈에서 증오를 보았다. 그가 왜 나를 돕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조사가 아니라 피로 맺힌 원한이었다. 이 증거들은 일부는 그가 수년간 몰래 수집한 것이고 일부는 강은숙 고모가 제공한 것이었다. 강지훈이 사진을 집어넣으며 차갑게 말했다. 강 회장은 제가 책만 파는 쓸모없는 놈인 줄 알고 신경도 쓰지 않았죠. 강민주는 멍청해서 재무 보고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요. 나는 이 낯선 친척을 자세히 보았다. 같은 피를 나눴지만 강씨 집안의 두 형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한 명은 가문의 재산에 기대 흥청망청 살았고 다른 한 명은 타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금융계의 엘리트가 되었다. 왜 이제야 움직이신 거죠? 내가 물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강한그룹은 너무 빨리 몸집을 불렸고 재정적인 구멍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박씨 집안의 자금 회수는 완벽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끊기자 그 가짜 장부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나에게 치명타를 날릴 기회를 준 겁니다. 창밖으로 한강 유람선의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규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천장에 화려한 빗줄기를 그렸다. 나는 20년간 묵혀온 복수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뭘 원하시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강한그룹의 파산, 강 회장의 수감, 김 여사의 몰락. 그의 목소리는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했다. 강민주는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심장이 두근거렸다. 제가 뭘 할 수 있죠? 강지훈이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지난 3년간 강민준이 횡령한 공금에 대한 모든 증거입니다. 약 300억 원. 해변 빌라와 슈퍼카 5대 포함해서요. 각 항목이 명확하고 심지어 그의 친필 서명까지 있습니다.
나는 한 장씩 넘겼다. 숫자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강지훈이 종이 한 장을 더 밀었다. 이건 의료기록서입니다. 결론은 정자 활동성이 극도로 낮아 자연 임신 가능성이 5% 미만이라는 거죠. 민주는 자신이 거의 불임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대중 앞에서 이유라의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차갑게 웃었다. 멍청하게 자기 자신을 속였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친자인지 아닌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후계자라는 명분만 있으면 자기 지위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후계자만 있으면 그는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당신은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할 생각입니까? 나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우선 강민준의 횡령 사실을 공개해서 이사회가 그를 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 분식회계 사실을 터뜨려 강한그룹을 무너뜨릴 거예요. 강지훈이 말을 받았다. 은행은 즉시 자산을 동결할 거고 강 회장이 병에서 회복하더라도 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짧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두 낯선 사람은 침묵의 동맹이 되었다. 카페를 나서며 강지훈이 명함을 건넸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민준을 조심하세요.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명함과 서류를 조심스럽게 챙겼다. 그는 내가 차에 탈 때까지 우뚝 서서 지켜보았다. 박 회장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서류를 계속해서 넘겨보았다. 페이지마다 강한가의 죄가 기록되어 있었고 숫자 하나하나가 복수의 총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대했던 복수의 쾌감은 찾아오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오빠였다. 어떻게 됐어?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해요. 차가 대문으로 들어서는데 길가에 낯선 검은색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썬팅이 짙어 안을 볼 수 없었다. 김 집사가 차 문을 열어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씨, 저 차가 카페에서부터 아가씨를 따라왔습니다. 번호판은 가짜입니다. 제가 사람을 붙여 뒤쫓게 했습니다. 나는 잠시 몸을 떨었다. 즉시 집으로 들어가 오빠에게 전화했다. 내 말을 듣자마자 오빠는 운전기사에게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아버지가 서재문 앞에 나타나셨다. 얼굴이 무거웠다. 서연아, 이리 들어오너라. 방 안에서 그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강 회장이 위독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렇게 심각해요? 그렇다. 분식회계 사건이 터진 후 피를 토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구나. 나는 망설이다가 강지훈이 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아버지, 이걸 보세요. 그는 집중해서 서류를 읽었다. 미간이 좁혀졌다. 이렇게까지 상세하다니 분명 내부자가 있는 거다. 누가 줬니? 강지훈이요. 강 회장의 첫째 부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복잡했다. 물론 알고 있지. 20년 전 강 회장의 결혼은 서울 재계의 큰 사건이었다. 그의 아내 정유미 씨는 사업 감각이 뛰어난 여성이었다. 그녀가 강 회장의 분식회계를 발견하고 박 씨 집안의 도움을 요청해 그를 견제하려 했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바로 전날 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도 그녀의 죽음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아버지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 금고로 다가가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20년 전의 협력 계약서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아름다운 여성과 악수하고 있었다. 바로 정유미 씨였다. 두 사람은 큰 건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평범한 사고로 죽지 않았어. 나도 강 회장의 짓이라고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지. 그 후 김 여사가 안주인 자리를 차지했고 강지훈은 해외로 쫓겨났다. 내가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와 강한가의 원한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아버지가 나를 민준에게 시집 보낸 것은 단지 사업 거래 때문만이 아니라 정유미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었을까.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네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내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독살당했다. 서서히 몸에 스며드는 독이었고 증상은 급성 백혈병과 똑같았지. 독을 쓴 자는 아마 김 여사일 것이다.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내가 15살 때 돌아가셨다. 수년 동안
나는 병 때문이라고 믿어왔다. 설마 기억 속의 어머니는 항상 야위고 창백했으며 자주 병상에 누워 계셨다. 의사는 희귀 혈액 질환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가 목맨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이 혈액병으로 위장한 서서히 스며드는 독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어머니가 강한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한 첫 번째 증거들을 발견했었어. 그녀는 고발하려 했지만 미쳐. 그의 주먹이 분노로 떨렸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이 전쟁은 단지 배신당한 결혼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핏빛 채무였던 것이다. 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눈빛이 단호했다. 이제 왜 내가 너의 반격을 지지했는지 알겠지? 나는 눈물을 닦았다. 마음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다. 강민준, 김 여사, 그리고 강 회장까지.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바로 그때 오빠가 뛰어들어왔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아, 그 검은 차는 쾅! 창밖에서 폭발음이 울리고 경보음이 시끄럽게 울렸다. 우리가 달려나가자 의심스러운 차량이 담장을 들이받은 것이 보였다.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담을 넘으려다 경비원들에게 저지당했다. 몸싸움을 하던 중 한 명이 허공에 총을 쐈고 두 사람은 혼란을 틈타 도망쳤다. 경찰에 신고했나? 아버지가 물었다. 네, 5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오빠가 대답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강민준, 네가 감히 박 회장 집 앞에서 총을 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야?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받았다. 술에 취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연, 네가 이긴 것 같아? 강한가는 안 무너져. 조심해. 다음번엔 경고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사람을 보내 총을 쐈어. 뒷감당할 수 있겠어? 그가 미친 듯이 웃었다. 난 이제 빈털털이야. 잃을 게 없다고. 이유라는 도망갔고 그 애는 내 자식이 아니었어. 이사회는 나를 쫓아냈고 아버지는 병원에 있어. 전부 너 때문이야. 나는 비웃었다. 그래서 정자 활동성이 5%도 안 되는 남자의 기분은 어때요? 전화기 너머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네가 어떻게 알아? 나는 모든 걸 알아요, 강민준 씨.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당신이 공금을 횡령해서 이유라를 부양한 것부터 당신 아버지가 분식회계를 한 것, 그리고 20년 전 정유미 씨의 교통사고까지. 닥쳐. 그가 소리쳤다. 박서연, 너 두고 봐. 그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아버지와 오빠를 보며 낮게 말했다. 그가 이성을 잃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경비를 강화해야 해요. 아버지는 즉시 전화를 걸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강한가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다. 나는 서재로 돌아와 강지훈이 준 서류 뭉치를 꺼냈다. 눈은 정면을 향했고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주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나?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는 경제지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왕 편집장님, 독점 기사가 있습니다. 강한그룹의 분식회계와 강민준의 횡령 증거, 즉시 공개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다. 밖에서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액자를 비추었다.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나에게 힘을 주는 듯했다. 내 안의 복수의 불꽃은 차갑고 순수하게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경제 일간지 일면에는 강한그룹 분식회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3년간 5조 원 이익 부풀리기, 강 회장 부자, 경제 범죄 혐의, 기사와 함께 민준이 민주호텔에서 이유라와 함께 나오는 사진, 그리고 가짜와 실제 재무 보고서를 비교한 표가 실려 있었다. 나는 신문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대리석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오전 6시부터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다. 기자, 협력사, 친구들 모두 사실 확인을 원했다. 밖에서는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강한그룹 주식이 하한가를 쳤다. 오빠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다. 얼굴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증권위원회가 수사에 착수했어. 강 회장이 입원한 병실 밖에는 경찰이 지키고 있대. 아버지는 아이패드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도 자금을 회수했어. 강한그룹 계좌는 텅 비었고 협력업체에 갚아야 할 빚만 5조 원이 넘어. 나는 조용히 들었다. 손가락으로 무의식 중에 찻잔 가장자리를 매만졌다. 모든 것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강한가는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복수의 쾌감은 찾아오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괜찮으냐?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조금 비현실적이네요. 오빠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한 달 전만 해도 넌 강민준의 아내였는데 지금은 강한 그룹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됐네. 전화가 다시 울렸다. 망설이다가 받았다. 박서연 씨, 한 여자가 울부짖었다. 이제 기뻐요? 강한가는 망했고 민준 씨는 미쳐가고 있어요. 이제 만족하냐고요? 나는 스피커폰을 켰다. 아버지와 오빠도 들을 수 있었다. 이유라 씨,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강한가가 망한 건 그들의 비리 때문이고 민준 씨가 미쳐가는 건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일 모두 저와는 상관없는데요. 수학이 저편에서 흐느낌이 들려왔다. 어떻게 그 아이가 그 사람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말을 끊었다. 중요한 건 지금 나한테 전화한 게 애원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협박하기 위해서예요? 몇 초간의 침묵 후 이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래를 하고 싶어요. 민준 씨가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발표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언니를 괴롭혔던 건 전부 김 여사가 시킨 일이에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목이 메었다. 민준 씨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빠가 즉시 녹음 버튼을 눌렀다. 자세히 말해봐요. 내가 으르렁거렸다. 어젯밤에 그가 술에 취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전부 제 탓이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유혹하지 않고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언니가 복수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저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나는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사람 눈에는 당신, 나 모든 사람이 잘못했고 자기만 무죄라는 거군요. 그가 제 목을 졸랐어요. 이유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렸다. 저랑 아이를 산채로 묻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지금 어디예요? 내가 재빨리 물었다. 공항이요. 서울을 떠나려고요. 하지만 가기 전에 이 증거들을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뭘 원하는데요? 녹음 파일이요. 이유라가 작게 말했다. 민준이랑 김 여사가 아이를 이용해서 언니를 이혼시키려고 계획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최진혁한테 그 애가 내 자식인 거 알지만 우리 부모님은 후계자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부분도요. 나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라면 돈을 주죠.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겠어요. 이유라가 고집을 부렸다. 언니가 저를 속일까봐 무서워요. 언니가 직접 와야 해요. 2시간 뒤에 반도 호텔 로비에서요. 나는 동의했다. 오빠가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위험해. 함정일 수도 있어. 경호원들을 데려갈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 녹음 파일은 아주 중요해요. 처음부터 민준과 김 여사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증거니까요. 아버지가 골똘히 생각했다. 조심해야 한다. 강한가 사람들은 이제 궁지에 몰려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2시간 후 나는 반도 호텔 로비 구석에 앉아 있었다. 4명의 경호원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이유라는 20분 늦게 나타났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야구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품에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여기에요. 내가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경계하며 주위를 둘러본 후에야 다가왔다. 돈은요? 나는 수표를 밀었다. 먼저 들어보죠. 이유라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틀었다. 먼저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태어나면 민준이 아들이라고 하고 서연이를 이혼시켜. 그 다음은 민준의 목소리. DNA 검사는 어떡하고요? 돈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김 여사가 비웃었다. 2번째 녹음에서는 민준이 최진혁에게 말했다. 그 애가 네 자식인 거 알지만 우리 부모님은 후계자가 필요해. 음성은 선명했고 명백히 의도적으로 녹음한 것이었다. 나는 이유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런 걸 녹음한 건 오늘 흥정하기 위해서였군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퇴로를 마련해두지 않으면 강한가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나는 휴대폰을 챙기고 수표를 밀어주었다. 5억 원. 다시 시작하기엔 충분할 거예요. 이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았다. 그녀가 망설이며 작게 말했다. 서연 씨, 미안해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뭐라고요? 언니 어머니 일, 알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한 번은 김 여사님이 술에 취해서 흘리셨어요. 20년 전에. 어떤 여자를 죽였다고요?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다.
자세히 말해봐요. 그게 다예요. 그분이 그 여자를 분수도 모르는 년이라고 불렀고 정유미 씨와 언니 어머니, 그러니까 서연 씨 어머니 욕을 했어요. 가슴을 망치로 맞은 듯 숨쉬기 어려웠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지만 오늘 직접 범인의 간접적인 자백을 듣자 심장이 여전히 떨려왔다. 가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마음 바꾸기 전에. 이유라는 서둘러 아이를 안고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김 여사, 당신이 우리 엄마를 죽이고 감히 엄마를 모욕해? 이어폰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파일은 받았어요. 돌아가요. 호텔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에 눈이 부셨다. 막 차에 오르려는데 한 사람이 달려들었다. 김 여사였다. 옷은 흐트러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예전의 고상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아. 그녀가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하면서도 울부짖었다. 제발 강한가를 용서해다오. 우리 가족을 다 죽이지는 말아다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가 뭘 용서해야 하죠? 저를 첩으로 삼으려 했던 거요? 아니면 제 어머니를 죽인 거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유라가 다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분수도 모르는 년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건 그냥 술주정이었어. 네, 어머니 죽음은 나와 상관없어. 내가 으르렁거렸다. 그럼 정유미 씨는요? 강지훈 씨 어머니의 사고는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내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그건 그들이 강한가를 배신했기 때문이야. 정유미가 네 아버지와 손을 잡고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박씨 집안에 팔아넘기려 했다고. 닥쳐요. 나는 분노에 차소리쳤다. 우리 아버지와 돌아가신 분들을 모욕하지 마. 경호원들이 즉시 그녀를 끌어냈지만 그녀는 계속 울부짖었다. 사실이야. 정유미가 증거를 네 아버지에게 넘겼어. 우리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일이 그렇게 될 줄은. 심장이 마구 뛰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정유미 씨와 아는 사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 비밀이라니 그럴 리가 없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겨우 몸을 가눴다. 가죠. 내가 명령했다. 차에 오르기 전 김 여사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강한그룹에는 수천 명의 직원이 있어. 그들은 죄가 없어. 네가 나를 증오한다면 나를 증오해. 수많은 사람들을 실직자로 만들지는 말아다오. 발걸음이 멈칫했다. 머릿속에서 평생을 강한그룹에 바친 수천 명의 직원들 모습이 떠올랐다. 회사가 무너지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두고 보죠. 나는 마침내 대답하고 차에 올랐다.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김 여사의 말은 무거운 돌처럼 마음을 짓눌렀다. 맞다. 강한그룹 직원들은 죄가 없다. 하지만 용서한다면 어머니와 정유미 씨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준단 말인가. 휴대폰이 울렸다. 강지훈의 문자였다. 뉴스 봤습니다. 잘 해냈군요. 내일 예전 그곳에서 만나죠.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김 여사의 말 얼마나 믿느냐 그가 물었다. 한 글자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궁지에 몰리니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뿐이에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정유미 씨가 강한그룹의 회계비리 증거 몇 개를 나에게 준 것은 사실이다. 힘을 합쳐 그들을 견제해달라고 부탁했지. 다만 그녀가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럼 어머니는요? 정말 김 여사가.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목이 메었다. 네 어머니가 그 증거들을 발견하고 고발하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 어머니가 병을 얻었지.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 고통이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강한그룹에는 수천 명의 직원이 있어요. 내가 망설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완전히 무너뜨리면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나도 생각이 있다. 강한그룹을 파산시킨 후 구조조정을 통해 강 회장 부자는 제거하되 회사와 직원들은 살리는 방법이다. 그럼 누가 회사를 맡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강지훈.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강한가에서 버림받았던 아들 강지훈이 이제 후계자가 된다니 그가 동의할까요? 내일 네가 만나서 직접 물어보거라.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그룹을 더 잘 알고 있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 여사의 말, 아버지의 말, 그리고 강지훈의 등장.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듯 했지만 여전히 모호했다.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환했고 강한 그룹 빌딩의 간판이 반짝였다. 하지만 나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알았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오빠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서연아, 강민준이 구치소에서 탈주했어. 나는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교도관을 공격하고 도망쳤대. 지금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어. 경찰은 그가 너에게 복수하러 갈까봐 집 주변에 경비를 배치했어. 커튼을 젖히자 마당에 경찰차 몇 대가 와 있는 것이 보였다. 강민준, 당신 정말 미쳤구나. 나는 오빠를 안심시켰다. 전 괜찮아요. 경호원들과 경찰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서서 멀리 도시를 바라보았다. 내일 나는 강지훈을 만나 강한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된 강민준은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한강 카페, 여전히 같은 자리였다. 블랙커피 향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강지훈은 약속보다 일찍 와서 서류를 읽고 있었다. 새규리 창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그의 강인한 얼굴에 빛과 그림자를 그렸다. 그의 모습은 민준의 조급함과는 달리 차분했다. 죄송해요, 늦었네요.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 쪽으로 밀었다. 늦지 않았어요. 제가 일찍 온 거죠. 그런데 안색이 안 좋네요.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민준이 탈주했어요. 저를 찾아올 것 같아요. 그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우선 이걸 보세요.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 정유미 씨와 협력 계약 체결식에서 악수하는 모습이었다. 날짜는 그녀의 교통사고 3개월 전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당신 아버지와 제 어머니가 협력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분 모두 강한그룹의 분식회계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강지훈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다른 서류들을 넘겨보았다. 모두 계약서와 재무보고서였다. 마지막 장은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어머니와 정유미 씨가 함께 서서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다. 두 분 아는 사이였어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어머니는 화학을, 제 어머니는 재무를 전공하셨죠.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셨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와 정유미 씨를 분수도 모르는 년이라고 비웃던 김 여사의 모습. 어머니와 정유미 씨는 정말 친구였던 것이다. 그럼 왜 그분들의 죽음이 우리 아버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신 거죠? 내 목소리가 메었다. 강지훈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당신 아버지가 제 어머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로 어머니는 비리 증거를 제공하기로 했죠. 하지만 사고 후 당신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이체 증명서 한 장을 내밀었다. 20년 전 사고 일주일 후 아버지는 스위스 계좌로 20만 달러를 송금했다. 수취인의 이름은 검게 칠해져 있었다. 이건 입막음 돈입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에게 증거를 판 사람은 바로 브레이크 선이 잘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죠. 나는 충격으로 목이 메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강지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무겁게 말했다. 믿든 안 믿든 당신 자유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강한그룹은 무너졌고 강 회장 부자는 죽어가고 있으며 민주는 도망자 신세고 그의 사촌은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고 당신도 어머니의 복수를 했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가 나를 이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를 이용한 겁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은 증거가 필요했고 나는 박씨 집안의 자금 회수가 필요했죠. 결과적으로 각자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분노해야 마땅했지만 나는 그저 공허함만을 느꼈다. 강한그룹 직원들은요? 내가 물었다. 그가 조용히 눈썹을 올렸다.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대부분의 직원을 고용할 겁니다. 이게 계획 아닙니다. 나는 서류를 넘겨보았다. 민성부동산 개발. 최대 주주는 강지훈이었다. 바로 다음 장. 2대 주주는 박씨 집안이었다. 아버지가 동의하셨어요?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을 증액했습니다. 강지훈이 깊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분입니다. 복수는 수단일 뿐,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의자의 등을 기대자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이 복수는 단순한 결혼 생활의 배신에서 시작해 두 세대에 걸친 원한으로 번졌다가 결국 비즈니스의 본질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결국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정의를 되찾은 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에 노란한 채스말? 강민주는요? 내가 화제를 돌렸다. 강지훈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체포되어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경찰의 심리보고서를 봤는데 완전히 무너졌더군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병원복을 입은 채 방 안에서 소리 지르는 강민준의 모습을 상상했다. 한때 멋졌던 남자는 이제 불쌍한 미치광이가 되었다. 이유라는 아이를 데리고 최진혁과 함께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강지훈이 차갑게 웃었다. 가기 전에 민준의 개인 계좌에서 20억 원을 빼가는 것도 잊지 않았더군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유라, 강민준, 김 여사. 나를 해쳤던 모든 이들이 결국 스스로의 업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대했던 기쁨은 찾아오지 않았다. 서연 씨, 강지훈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다. 이제 됐어요. 증오는 당신 자신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강한가에서 버림받고 어머니를 잃는 고통을 겪고 타지에서 떠돌았던 남자. 복수에 성공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에 비하면 나의 집착은 참으로 작고 유치했다. 강한가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해요. 내가 마침내 말했다. 저를 모욕한 것, 제 어머니를 죽인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김 여사는 이제 뭐든 할 겁니다. 그리고 민준이 횡령한 박씨 집안의 자금은 전부 반환될 겁니다. 처리 중입니다. 그가 시계를 흘끗 보았다. 오늘 오후 3시 강한그룹은 이사회를 열어 파산 및 구조조정을 선언합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대신 가시는 걸로 충분해요. 그가 일어나 정장을 바로잡았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제 것을 되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 대가로 자격 있는 직원들의 일자리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나는 햇살 아래 길게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를 따라갔다. 그 낯선 친척은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마무리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이 서쪽 톨게이트를 넘으려다 체포됐어. 지금은 경찰 관리 하에 정신과 병동에 있어. 나는 그저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병원 관찰실에서 나는 침대에 묶여있는 민준을 보았다. 눈은 충혈되었고 입으로는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한때 말끔했던 얼굴은 이제 초췌하고 수염은 덥수룩해 노숙자 같았다. 계속 당신 이름을 부르더군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름도요. 하지만 피해망상형 조현병이라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보고 돌아섰다. 복도 끝에서 김 여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고 손에는 민준의 졸업사진을 쥐고 있었다. 흐릿한 눈동자에 나를 보자 공포가 스쳤다. 민준 씨 보러 왔을 뿐이에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만족하느냐? 남편은 죽고 아들은 미치고 집안은 망했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제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그녀의 얼굴이 즉시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독살당하셨어요. 백혈병과 비슷한 병이었지만 고통은 수십 배 더 심했죠. 김 여사의 온몸이 떨렸다.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젊은 시절의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래도 부인하실 건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더듬거렸다. 나는 내일 강한그룹은 파산합니다. 강지훈 씨가 회사를 맡고 대부분의 직원은 남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경제지에 공개 사과문을 써야 해요. 제 어머니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요. 그녀가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알겠다. 나는 몸을 돌려 떠났다. 병원 마당에 햇살이 눈부셨다. 휴대폰으로 뉴스가 떴다. 강한그룹 공식 파산 선언. 민성 부동산 개발이 인수. 직원 고용 안정. 나는 강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동의해요. 하지만 사과문에 반드시 어머니 이야기가 들어가야 해요. 그가 답장했다. 이미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민준이 살던 집은 당신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보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5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에 갇혀있던 곳이 이제는 보상이라고 불렸다. 차가 박 회장 저택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가슴은 여전히 공허했다.
어머니와 정유미 씨의 억울함은 풀렸을까? 아버지의 진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부터 박서연은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딸도 복수의 도구도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일 뿐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원한의 굴레를 벗어난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1년 후 서울국제컨벤션센터. 박 회장님, 체결식이 곧 시작됩니다. 비서가 조용히 알려주었다. 나는 일어나 정장을 바로잡았다. 환하게 빛나는 행사장에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씨그룹 회장, 박서연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조명이 내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내 운명의 주인이 되었음을 알았다. 컨벤션 센터는 눈부신 조명 아래 있었고 수많은 기자들이 연단을 향해 렌즈를 겨누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설립한 결혼 생활에서 배신당한 여성들을 위한 창업지원재단, 불사조재단이 서울시와 공식적으로 협력 계약을 맺는 날이었다. 재단은 설립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100명에 가까운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전업주부, 시댁의 구박에 시달리던 며느리, 출산 문제로 버림받은 여성. 하지만 오늘 그들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긴장돼? 재단의 법률 고문인 김 변호사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조금요. 나는 미소 지었다. 반년 전 이 모든 것은 발표 자료 속 아이디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나는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 연설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감과 가치를 되찾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행사장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다. 1년 전 내가 이런 방식으로 대중 앞에 다시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체결식이 끝나자 비서가 귓속말을 했다. 회장님,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학 선배라고 하시는데요. 비서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대학 시절 내가 짝사랑했던 선배, 한시우였다. 축하해 서연아. 그가 하얀 튤립 꽃다발을 건넸다. 연설 정말 멋졌어. 나는 조금 놀랐다. 미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요. 지난주에 막 돌아왔어. 김 변호사한테 내 이야기를 듣고 축하해주러 왔지. 대학 시절 한시우는 정보통신학과의 스타였다. 나는 2년 동안 그를 짝사랑했지만 고백할 용기는 없었다. 그 후 그는 미국으로 창업하러 떠났고 소식이 끊겼다. 이제 그는 수백만 달러 자산을 가진 교육 AI 회사의 CEO가 되어 있었다. 이번 주말에 커피 한잔 할까? 국내 시장에 대해 물어볼 게 좀 있어서 그가 명함을 건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뒷모습을 보는데 김 변호사가 즉시 놀렸다. 이야, 한시우 선배님 여전히 멋지시네. 아직 싱글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쓸데없는 생각 마세요. 그냥 업무적인 얘기예요.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들렸다. 서연아, 지금 바로 경제 채널 봐라. 화면에는 강한그룹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치고 주가가 급등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새로운 회장인 강지훈이 아버지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악수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나에게 보상의 의미로 회사 지분 10%를 증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지난 1년간 강지훈은 강한그룹을 훌륭하게 이끌었지만 나에게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사이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덧붙였다. 그가 네가 강민준을 한번 보러 와주길 바라더구나.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1년 동안 나는 일부러 전 남편이었던 강민준의 소식을 피했다. 그가 조현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저녁, 재단은 신라호텔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나는 샴페인색 이브닝 드레스에 옅은 화장을 했다. 1년 사이 모욕당했던 아내에서 자신감 넘치는 여성 기업가로 변해 있었다.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다. 고개를 들자 나는 얼어붙었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깡마르고 정장은 헐렁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등 뒤에는 의사가 따라오고 있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축하해. 나는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의사 선생님이 잠시 외출을 허락해 주셨어. 오늘 내 재단 체결식이 있다고 들어서 축하해주고 싶었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눈앞의 남자는 내 전 남편이었고 나에게 가장 큰 굴욕을 안겨준 사람이었다. 그가 붉어진 눈으로 나를 보았다. 서연아,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내 어머니의 악랄함, 내 아버지의 탐욕, 그리고 나의 나약함까지. 심장이 떨렸다. 나는 감히 마주보지 못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 아버지 금고에 있던 자료야. 내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아버지가 자백하셨어. 오래전 그분이 직접 독사를 지시했다고. 하지만 목표는 네 아버지였어. 네 어머니는 실수로 독이 든 차를 마신 거였어. 나는 충격으로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수년 동안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믿었는데 살인 음모의 무고한 희생자였다니.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떨었다. 나도 지난주에 알았어. 강민준이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나에게 말씀하셨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사람이 바로 네 어머니라고. 간호사가 강민준이 지나치게 흥분한 것을 보고 조용히 그를 부축했다. 강민준 씨, 이제 병원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기 전에 그는 나를 한번 돌아보았다. 이 USB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경찰에 넘겨도 돼.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비틀거리며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손안에 USB를 꽉 쥐었다. 가슴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지만 조금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다. 괜찮아? 어느새 옆에 와 서 있던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방금 강민준을 만났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USB를 가방에 넣었다.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은 손님들을 응대해야 했다. 파티 내내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손님들과 대화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새로운 파트너인 한시우가 다가왔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먼저 들어가서 쉬지 않을래? 나는 그의 세심함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데려다 줄게. 가는 길에 협력 얘기도 좀 하고. 그가 제안했다. 차 안에서 그는 강민준에 대해 더 묻지 않고 오직 자신의 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적인 이야기만 했다. 그가 스마트 교육의 미래를 신나게 설명하는 것을 듣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우리가 함께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기억나? 네가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 그가 웃었다. 지금 내 재단이 그걸 현실로 만들고 있네. 나는 조금 놀랐다. 아직도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너에 관한 건. 많이 기억하고 있어. 그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차가 박 회장 저택 앞에 멈췄다. 달빛이 화단 위로 은빛으로 쏟아졌다.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나는 안전벨트를 풀었다. 주말에 프로젝트 얘기 자세히 해요. 그가 조금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몇 년 동안 마음에 담아둔 말이 있어. 대학 때 널 좋아했어. 그냥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고백하지 못했을 뿐이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짝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사실은 서로의 비밀스러운 마음이었다니. 지금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그가 쑥스럽게 웃었다.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붉어진 그의 귀를 보고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주말에 봬요, 선배.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그에게 USB를 건넸다. 강민준이 줬어요. 여기 안에. 어머니 죽음에 대한 강 회장의 자백이 들어있대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즉시 USB를 열었다. 화면에는 임종 직전에 노인이 병상에 누워 20년 전의 범죄를 힘겹게 자백하고 있었다. 내가 박 회장을 독살하려 했는데 그의 아내를 해치고 말았어. 그 여자는 죄가 없었어.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3개 내리쳤다. 짐승 같은 놈. 나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터뜨렸다. 20년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내가 속삭였다. 그는 죽었어. 신고해도 소용없다.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영상을 껐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됐잖니. 그날 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한시우의 문자였다. 잠이 안 오네. 오늘 네 연설 생각을 했어. 여성들을 돕는 이야기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 잘 자, 서연아. 나는 조용히 웃으며 답장했다. 고마워요, 시우씨. 잘 자요. 발코니로 나가자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지난 1년, 나는 충분히 증오했고 충분히 복수했다. 강한가는 무너졌고 강민주는 병들었으며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원한 속에 사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계속해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실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USB를 금고에 잠그고 다시는 그 일을 언급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과거는 다쳤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여성들이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데 힘을 쏟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어머니를 기리는 가장 합당한 방법일 것이다. 주말, 나는 시우와 카페에서 오후 내내 앉아 협력 계획을 짰다. 여성 창업가를 위한 감성교육 프로젝트는 불사조 재단의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헤어지기 전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다음 주 내 생일인데 작은 파티가 있어. 와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햇살 아래 그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내 인생이 정말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3개월 후 불사조 재단은 그의 AI 회사와 공식적인 협력 계약을 맺었다. 체결식에서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나와 함께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갈 준비가 됐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날 강지훈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재활센터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 강민준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의 표정은 한결 평온해 보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추궁하지 않아주어 고맙습니다. 강한가가 박씨 집안의 진 빚은 제 평생을 바쳐 갚겠습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조용히 사진만 저장했다. 바로 그 순간 나를 올가매던 마지막 증오의 쇠사슬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밖에서는 화창한 봄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고층 빌딩 창가에 서 있었다. 마음이 이토록 가벼웠던 적은 없었다. 불사조의 부활은 복수를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었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후 증오는 결국 재가 되어 사라졌다. 한때의 세상을 호령하던 강한가는 이제 초라한 그림자만 남았다. 박서연에게 고통을 안겨준 이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다. 감옥에 가거나 이성을 잃거나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서연의 마음에는 통쾌함이 아닌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는 원한 속에 사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가장 바라는 것은 딸이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일 것이다. 모욕당했던 아내에서 이제 서연은 자신감 넘치는 여성 기업가이자 불사조 재단의 설립자가 되어 수많은 불행한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었다. 찬란한 새벽빛 아래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과거는 닫혔고 미래는 열려 있었다. 불사조의 부활은 복수를 위함이 아니라 살고 사랑하고 눈부신 인생을 계속 써내려가기 위함이었다. 진심으로 시간을 내어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저희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